스포츠. 영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 통신 시작합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국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도 연결합니다.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예상대로 아직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이건 기자 혹시나 저는 이제 이강인 선수 취재할 겸해서 파리로 가지 않으셨나 했는데 영국에 계시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왔기 때문에 취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구단과 교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프리시즌이 이제 시작됐고 아직까지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행사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넘어가지 못하고 런던에서 있으면서 다른 나라, 뭐 덴마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좀 이강인 기자 직접 취재해서 생생한 이야기 듣고 싶은데 뭐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미디어를 통해서 흐뭇한 장면들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공식 이적 성사부터 네. 있었고요. 이적 성사를 이제 발표하는 영상과 어떤 그런 공식 발표 스테이트먼트들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었고 이강인 선수의 매력을 좀 많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네.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 발표할 때 마요르카 시절 등번호였던 19번이 새겨진 유니폼 그리고 태극기가 먼저 등장하면서 네.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영입이 된다 이걸 예고한 다음에 30분 뒤에 영입이 발표되는 약간 티저가 있는 방식으로 영입을 네.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도 바로바로 나오고 이렇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지 현지에서도 이강인 선수 영입 발표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유니폼이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이제 적은 유니폼을 살 수 있는 그 이름지가 다 동났다고 그래요. 네,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을 이제 구단도 확인했으니까 네. 이강인이 굉장한 선수구나 한 번도 그러게요.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주목받고 있구나. 뿌듯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예측도 하고 언제일까 뭐 시점의 문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실제로 이 소식을 진짜 현지 유럽에서 들었을 때 이건 기자 기분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다 공식 입단의 소식이 딱 전해졌을 때 약간 조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5년도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로 이적했었을 때 네. 그 당시 맨유가 최강 클럽이었는데 거기서 뛰는 한국 선수가 생긴다니 꿈만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와 비슷하게 파리 생제르맹도 일단 프랑스 최강 클럽이고 챔피언스 리그의 8강, 4강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늘 가는 클럽이기 때문에 이런 클럽에 네이마르 메시도 뛰었습니다만 은바페 이런 선수와 함께 이강인 선수가 뛰겠구나라는 것을 딱 느꼈을 때는 좀 뭘까요 가슴이 웅장해지고 상당히 감개무량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SNS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봤는데 이제 뭐 스트레칭을 하는 장면이었나요? 앉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옆에 바로 네이마르가 있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네, 옆 침대에 옆 침대. 네이마르가 있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이제 휴가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턱살이 좀 붙어 있는 네. 그런 네이마르였는데 뭐 금방 빼겠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 사진 외에도 첫 훈련을 하는 과정이 영상으로 여러 가지 공개가 됐는데 원체 친화력이 좋고 특히 형들한테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이제 좀 약간 까불면서 잘하는 선수인데 대부분 형이잖아요. 아직 네. 유망주니까. 그래서 이제 새 동료들과도 금방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후안 베르나트, 루이카 에르난데스 이런 선수들과는 격이 없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또 영상에 잡혀서 뭐 적응 필요 없구나. 이미 팀의 일원이 됐구나.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난립니다. 이강인 선수 덕분에. 그런데 유럽 현지에서는 이강인 선수 영입 이후에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유럽 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한국만큼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적을 하고 난 다음 날에 유럽 언론들은 이강인 선수의 이적 소식을 좀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전했는데요. 마요르카에서 6골 6도움 기록했고 장래가 소망되는 선수다. 앞으로 잘할 것 같다라는 이게 좀 담담한 단신 위주로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아직은 2001년생이고 좀 어리죠. 그리고 유럽 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워낙 파리 생제르맹의 스타 군단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아직 확실한 스타가 아니라서 지금은 조금 미래를 조금 봐야 된다. 좀 담백하게 보도를 하는 모습이고 이 보도와는 조금 다르게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파리 생제르맹 그 스토어에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이 좀 동났다.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강인 선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이름 스티지가 동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아는 지인들이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유럽이 한국 분들이 많이 여행을 하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오피셜 명일이 뜨자마자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 대단한데 인기가 대단한데 이번에 또 뭐 일본 한국 투어 가니까 더 대단하겠다 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 제 목소리 들리진 않겠지만 PSG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하신 결정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격은 살짝 뒤로 하고 일단은 좀 그 계약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계약 기간, 그 조건은 어떤가요? 네, 파리 생제르맹의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발표를 어. 했습니다. 즉 2028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고요. 등번호가 19번으로 발표가 됐고 이제 발표에는 보통 이적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도 누락됐습니다만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적료는 2,200만 유로, 300억 원이 조금 넘는 액수로 네.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특이한 게 그 중에 일부가 이강인 선수에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적료는 구단 간에 주고받는 돈인데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 2년 전에 갈 때 자유계약으로 갔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 일부를 내가 받겠다. 이런 굉장히 현명하고 유리한 계약 조건을 넣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마요르카에 지불하고 했던 돈 중에 일부는 이강인 선수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현명한 그러게요. 조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2,200만 유로 이제 우리 돈 한 310억 원이 좀 넘는 돈인데 이 정도면 꽤 많은 이적료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 축구 선수가 이제 기록한 이적료 역대 2위에 올라가 있는 기록입니다. 약간 살펴보자면 1위가 손흥민 선수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레버쿠젠에서 이제 그 토트넘으로 넘어가면서 토트넘이 레버쿠젠에 3천만 유로, 약 한 428억 원을 지불한 게 역대 최다 이적료 금액이고 그 뒤를 잇는 이강인 선수가 되겠고요. 3위가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 넘어가면서 257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록들이 한국 축구 선수 역대 이적료 이 최고 기록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게 조만간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입단을 하게 되고 공식 발표가 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약간 5천만 유로 정도 수준이니까 손흥민 선수를 넘어서 이제 최고 이적료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그 가슴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웅장해집니다. 그런데 약간 약간 곁다리의 재미인데요. 이번에 그 PSG가 선수 오피셜 발표하기 전에 해당 선수의 국기하고 이제 시간을 같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그리고 여기는 파리라는 알림이 뜬 핸드폰 배경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표기된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좀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놨던데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의 기본 틀을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하기로 네. 했으면 이제 시간 말고 나머지 요소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강인을 상징한 것들을 넣었는데 시간을 그냥 아무 시간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1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짐작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고 특히나 이 19가 이강인의 등번호다 보니까 이거 딱 맞춘 것 같다. 그렇다면 네. 30은 뭘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건데요. 30이 이제 이 팀을 나간 리오넬 메시의 등번호였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메시의 후계자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짐작이 가능한 건데 이런 홍보 담당자들이 이런 걸 만들 때 보면 이런 의미를 열심히 심어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팬들 입장에서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은 들고 그래요. 실제로도 물론 메시만큼 실력이 지금 있지는 않지만 같은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라는 점이나 포지션 등을 볼 때 메시의 자리에 쓰려고 영입한 선수는 맞아요. 그래서 구단의 그런 기대감이 좀 담겨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너무 아전인수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 일리 있는 풀이 같기도 하네요.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은 이제 다 자유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뭐 김정명 기자가 이야기해 주신 대로 메시의 공백을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혼자 메울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하지만 메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했다라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둘 것 같고 특히나 또 리카 에르난데스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 둘 다 왼발잡이거든요. 이 왼발 듀오를 통해서 메시 공백 메우겠다라는 뜻이고 제가 아마 파리 생제르맹 쪽에 이제 취재를 가게 되면 한번 홍보 담당자를 만나서 한번 직접 물어보고 난 이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진위를 한번 진짜 파헤쳐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강인 선수 뭐 입단이라는 큰 산을 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부터 더 큰 문제죠. 주전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팀 내에는 은바페, 네이마르 등의 굉장한 스타 선수들이 있는데 네. 이들과는 이강인이 직접 겹치진 않습니다. 음. 이 선수들은 오른발잡이고 이강인 왼발잡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루이스 엘리케 신인 감독이 보통 4-3-3 포메이션 많이 쓰는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오른쪽 윙어나 네.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윙어라고 본다면 여기에 포지션 경쟁자는 이제 아센시오란 선수입니다. 마르코 아센시오는 이번에 이강인과 함께 영입된 신입생이고요. 네. 스페인 대표입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나왔었어요. 네네.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당시 스페인 감독이었기 때문에 다일리 말하면 아센시오는 일종의 애제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아센시오가 앞선 상태에서 경쟁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이제 앞으로 훈련에서 아센시오보다 내가 잘하는 점들을 이강인이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이 두 선수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일단은 생제르맹이란 팀 자체가 그 감독을 새로 영입하면서 엘리케 감독이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판을 새로 짜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려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엘리케 감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리빌딩에 착수를 했습니다. 뭐 밀란 슈크리미알이라든지 아센시오, 우가르테, 이강인 선수 그리고 리카 헤르난데스 선수까지 영입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주전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축구를 아예 새롭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 좀 많이 내보내고 새로운 축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사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국내 리그의 우승은 한 80% 한다라고 봤었을 때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그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서 이제까지는 좋은 선수 많이 사고 돈을 많이 이제 지불을 하면서 선수 영입에 조심을 했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 감독부터 제대로 세워서 그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을 보여주면서 2-3년 정도 하면서 그쪽으로 뭔가 탄탄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케 감독의 첫 시즌에는 잘하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그 흔들리는 와중에 뭔가 희생양으로 될 수 있는 선수들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있는 분위기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흔들리지 않게 좀 굳건한 화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PSG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은바페가 PSG를 떠날 수 있다, 떠날 것 같다라는 소식인데 이거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요 소식이 하도 화제라서 이강인을 비롯한 신입 선수들이 약간 조명을 덜 받았어요. 근데 은바페 선수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은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년만 파리 생제르맹에서 더 뛰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계약을 다 만료하면 뭐 일종의 그 로얄티 조항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은바페 선수는 이것까지 받고 그 다음에 계약 연장은 안 하고 다른 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팀에 이 정도도 안 안겨주고 돈만 많이 받고 1년만 더 뛰고 나가는 게 어디냐. 재계약을 해서 계약 기간을 늘리던가 지금 나가라. 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나가라 쪽에 방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팔고 싶어 한다는 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인데 이것 때문에 구단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심지어 은바페가 일부 선수들과도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좀 나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은바페가 있는 게 이강인에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는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문제지만 네. 확실히 팀이 전면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여기도 또 알고 보니 또 돈 문제가 된 건데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겠네요. 일단 뭐 유럽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바페는 계속 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파리 생제르맹에 이적시키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양팀 구단 간 뭐 이렇게 합의가 된다고 치더라도 은바페가 안 가겠다. 나는 계약을 중단하고 뛰겠다라고 하면 억지로 보내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이강인 선수는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은바페랑 뛰어도 좋고 안 뛰어도 좋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파리 생제르맹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 그럼 언제까지 은바페가 뛸지는 지금 전혀 정해질 게 없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우리나라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의 모습을 동시에 보긴 좀 힘들겠네요. 네,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이 일본의 오사카, 도쿄를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한국에서 경기한 장소는 이제 부산일지 다른 도시일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네. 아마도 부산일 것 같은데 이 투어에 은바페가 동행할지가 지금 미지수고요. 그래도 네이마르가 있으니까 슈퍼스타는 여전히 있는 팀이지만 이미 메시까지 있을 때 이런 투어 일정을 대부분 짰는데 메시가 이미 나갔잖아요. 그렇죠. 은바페까지 나가면 사실은 뭐 투어를 보러 가는 관중들 입장에선 좀 김이 새겠죠. 그렇죠. 특히 일본에서는 은바페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을 따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따로 돈 받고 팔기도 했어요. 약간 일본 이미 선판매를 했다고요? 일본 아이돌 문화를 좀 따서 어. 일본 아이돌식 문화의 그 뭐 악수회 예,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돈으로 팔리잖아요. 뭐 그런 것 티켓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좀 팀 입장에서도 그런 상업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이 많이 갈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강인 선수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과 함께 우리 조규성 선수의 이적 소식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하루를 보낸 당신과 함께 마시는 짜릿한 스포츠 한 모금. 매일 저녁 8시 30분 한상원의 스포츠. 영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그리고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님,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리그로 가면서 이제 축구 기자들은 더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뭐 한국 선수들의 유럽 구단 이적 소식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조규성 선수는 덴마크 구단 미트윌란으로 갔습니다. 전북현대에서 미트윌란으로 이적하면서 이제 새 팀과 5년 계약을 맺었고요. 여러 뭐 잉글랜드 2부 구단이라든지 여러 구단이 관심을 많이 보였지만 미트윌란이 아주 적극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다른 구단이 관심이 이제 본격적인 이적료 제시로 이어지는 걸 굳이 기다리지 않고 미트윌란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저보다는 이제 이건 기자가 바쁠 것 그렇죠. 같은데 왜냐하면 덴마크는 영국 바로 옆이거든요. 바로 옆이에요. 예전에 덴마크 바이킹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많이 쳐들어가고 그랬었죠. 앵글로색슨. 네, 물론 네. 바다가 있지만 가까운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기자는 더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겠네요. 어떡합니까? 네, 뭐 다음 주에 지금 일단 덴마크에 가서 조규성 선수 만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갈 것 같은데요. 일단 런던과 덴마크 간 비행기를 계속 알아보고 있고 비행기 스케줄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일단 그 조규성 선수가 미트윌란 가면서 48억 원의 이적료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미트윌란의 이적료 지출 역대 5위거든요. 그러니까 미트윌란 자체가 큰 구단이 아닌데 이 정도의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규성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트윌란도 조규성 선수 영입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컨텐츠를 생산해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한국 기자들 안 오느냐, 한국 팬들 안 오느냐라고 에이전트 쪽에다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가 일단은 빨리 가서 조규성 선수도 만나고 미트윌란도 만나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이 좀 가기엔 좀 멀어서요. 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재미있는 컨텐츠가 또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곁다리 소식이긴 한데 미트윌란이 그 조규성 선수 영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냈는데 거기에 독도까지 다 표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독도에 백령도에 네. 이런 대한민국 부속도서,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그렇죠. 부속도서, 작은 점 같은 네. 도서들이 다 들어 있는 지도를 조규성 선수 사진 위에 이제 덮어 씌우는 식의 그런 어떤 그래픽 디자인이 들어간 그런 발표 사진을 좀 냈는데 그 독도와 백령도가 선명하게 표시가 돼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관심이 많이 갔고요. 그만큼 미트윌란이 조규성 영입을 발표할 때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를 그렇죠.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 약간 그럴만한 게 조규성 선수 개인 인스타 그 소셜 미디어 팔로워가 뭐 수백만 명이잖아요. 네. 그 월드컵 스타이기 때문에 해외 팬들도 많거든요. 구단 계정의 팔로워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이 팀은 이 선수를 마케팅에 굉장히 활용을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입장입니다. 잘하고 있네요. 네. 사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자, 그런데 덴마크 리그는 이제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왜냐면 북쪽이잖아요. 북유럽이잖아요. 예. 북유럽 리그들은 이제 다른 서유럽 리그들처럼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긴 하지만 겨울에 휴식기를 길게 갔습니다. 추워서. 네. 그래서 한 3, 4주 뭐 긴 데는 뭐 2달도 갔는데 그만큼 일찍 시작하고 조금 늦게 끝나야만 휴식기만큼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일에 바로 시작합니다.
22일에 덴마크 1부 리그 개막전이 열리고요. 그리고 미트일 나는 유럽 대항전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진출해 있어요. 네, 네. 지난 시즌 토트넘이 뛰었던 그 대회를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 조규성 선수는 곧바로 유럽 대항전에도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가 비공식전이긴 한데 데뷔전을 벌써 치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브렌트포드가 프리시즌을 미국에서 하는데 그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오브리그 팀 보헤무드 이제 원정을 가서 프리시즌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김지수 선수는 후반에 이제 교체 출전을 했는데요. 이제 경기가 전반에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후반전에 또 선수들을 다 갈아서 아예 새로운 팀으로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뛰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지수 선수 후반 45분 뛰었고 뭐 뛰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격점 받았다, 나쁘지 않다, 좋은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지수 선수는 이제 보헤무드전 끝나고 난 이후에 브렌트포드가 미국 투어를 가는데 이 미국 투어에 동행을 하면서 계속 브렌트포드의 적응력을 높여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리틀 김민재 선수는 잘 활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짜 김민재 선수는 왜 오피셜이 안 뜨는 겁니까? 아직 한국에 있나요? 한국에 있습니다. 오. 제가 듣기로는 뭐 요 며칠은 파주 NFC에 가서도 개인 훈련도 하고 그리고 뭐 본인 그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 그냥 러닝머신도 뛰고 네. 개인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그 메디컬 테스트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하기 위한 그 신체 검사를 이미 한국에서 마쳤다는 게 화제가 됐었죠. 네네. 네, 바이에른 측에서 한국으로 의료진을 일부 파견해서 한국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다 마쳤는데 보통 이 검사를 하면 발표가 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구단에서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한국에서 검사는 일찍 마치되 이후 계약 세부사항 조율과 영입 발표는 좀 더 늦게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천천히 뭐 양측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아마 독일 현지로 건너가서 뭐 한 다음 주 초나 뭐 이 정도에 네. 발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애달네요. 좀 이게. 하지만 뭐 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어. 안 될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편히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기자, 그 토트넘 소식인데요. 케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떠나는 건가요? 잔류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케인 선수의 이 떠났느냐 마느냐 이 소식이 지금 잉글랜드에서도 영국에서도 계속 메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토트넘 신임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케인 선수의 이야기가 거의 메인 이슈로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 케인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에 2차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은 그냥 한 방에 우리 무조건 케인 안 판다라고 하면서 칼 거절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토트넘은 케인 사가지고 가려면 2천억 원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돈이라도 안 팔겠다라는 뭐 그런 이제 뉘앙스를 좀 펼쳤는데 그런 걸 보여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까지 케인 선수를 데려가겠다.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에른 뮌헨도 3차 제안까지 또 이제 이적료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차 제안까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23일에 이제 팬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팬들과 만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김민재 선수도 아마 이제 여기에 나올 것 같은데 이 행사가 펼쳐지기 전에 만약에 케인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완전히 좋은 상황인데 그것까지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적 시장이 끝나는 8월 말까지 계속 토트넘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끝까지 이 케인 선수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뜻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공교로운 게 사실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 나온 손흥민 선수랑 뛰게 되고 뮌헨을 가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와 뛸 가능성이 높고 PS로 가면 이강인 선수랑 뛸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한국 선수들이 예. 유럽 최고 수준의 팀에 지금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인 거죠. 이게 뭐 전생에 뭐 하멜 아니었나? 예. 한국에 뭔가 좀 깊은 인연이 있나 보다 이 선수가. 그런 것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그 만약에 케인 스타일만 본다면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토트넘 그리고 이제 뮌헨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어디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보세요? 저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케인 선수가 갈망하던 트로피를 줄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 뭐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케인 선수가 레반도프스키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 본다면 레반도프스키가 뭐 바이에른 뮌헨 주전 공격수로서 엄청난 영광과 성공을 누렸거든요.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팀을 옮겼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는 이제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있었는데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을 했어요. 3년 계약을 했고요. 등번호는 에이스의 상징과도 같은 10번을 받으면서 팀에서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 2군 시절에 정우영 선수를 지도했던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이 팀을 맡고 있어서 러브콜을 보낸 걸로 알려져 있고요. 프라이부르크에서 굉장히 잘 성장해 오다가 지난 1년 동안 살짝 주춤했기 때문에 지금 팀을 옮기는 건 선수에게도 상당히 좋은 네.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사우디 열풍인데 제라드 감독도 사우디로 가고요. 첼시의 루카쿠도 사우디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많은 스타 선수들 영입을 하고 있는데 스타 감독까지 스티븐 제라드 감독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알 이티파크로 데려왔고요. 이제 제라드 감독이 왔기 때문에 또 제라드 감독이 또 여러 선수들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조단 핸더슨도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고 루카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터밀란 인대를 갖다가 첼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루카쿠는 첼시 가기 싫다라고 지금 목례를 부리고 있고요. 결국 첼시는 마음 따라 루카쿠 그래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인터밀란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루카쿠 우리가 데리고 갈게. 우리 돈은 많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루카쿠 자체가 사우디는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루카쿠의 사우디 입점은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렇게 되면은 향후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사우디 리그가 갑자기 정말 세계 빅리그 중에 하나로 클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목표로 지금 이런 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축구 세계의 판도는 또 어떻게 변할지 해가 갈 때마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해축통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도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